하나님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좀 질문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콘텐츠로 좀 진행할 생각인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보통 신축을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 네. 거의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맞아요. 사이가 되게 많고 그 좀 일찍 한다고 하더라도 30대 중후반 이후에가 되게 많은데 또 하나님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네. 넘어가는 어떤 시기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오러 오실 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나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불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번 생에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까? 왜냐면 다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경제방송 아나운서로 일을 하면서 네. 이 투자의 매력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일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를 잘 하거나 혹은 자산을 잘 모아두어서 그걸 또 다른 가치 있는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라는 네, 네. 가능성을 요만큼 보고 나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집 마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된다면 어떨까 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딱 네. 키워드가 걸린 거죠. 어. 꼬마 빌딩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꼬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아, 네. 입문반 수업을 지금 거의 이제 4주차? 네, 맞습니다. 이제 했고, 이제 총 7주차에서 이제 반환점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부분에 대한 소감? 또는 어떤 느낌? 솔직하게 이런 건지 해도 솔직하게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제가 노베이스라고 계속 강조를 네. 했어요. 부동산의 노베이스인데도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이 좀 앞섰었거든요. 근데 맥밀라님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신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서 왜 이 부동산 특히 꼬마 빌딩이 매력적인가를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니까 네. 나 이제 모르는 내용 아니다. 네. 부동산이라고 해서 그 투자의 원리나 이런 게 다른 건 아니구나. 네. 알려주시고 시작해서 너무너무 좋았고 일단 수익률 분석 정도까지 내 녹화일 기준으로 진도가 나가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첫 번째 시드머니가 필요하다. 아무리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있어야 신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 시드머니를 빨리 모아야겠다.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궁금한 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지금 20대 또는 30대 초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월급을 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포기한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또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서 해보고자 하는 분의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네. 좋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도 그쵸, 사실이에요. 있죠. 예.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모아서 내 집 하나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아요, 하면 맞아요. 모아서 뭐하나?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가장 체력이 좋을 때 이 정도의 돈을 버는데 앞으로는 그럼 덜 벌 일밖에 없다는 건가 근로소득으로는 그러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내가 나이 들어서도 지금 젊었을 때 좋아하는 것들 똑같이 향유하려면 그렇죠, 맞아요. 네, 다른 것보다 돈이 필요한데 혼자서 어떻게 하면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일찍부터 들어서 그래서 재테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방송을 통해서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근데 굳이 경제방송 아나운서여서가 아니라 요즘 친구들은 정말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실행을 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라 저 같은 경우는 그 실행의 시발점이 아마도 두려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신축 사업을 했던 것도 두려움이었거든요.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월 현금 흐름을 계속적으로 창출을 해서 풍요롭진 않지만 아쉬울 게 없이 살고 싶은데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노동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서 그 대가를 받기가 힘든 경우가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냥 나의 삶 자체의 수준 자체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맞아요. 재테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신축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그거를 사실은 30대 중후 반부터 생각을 했는데 되게 빨리 해서 저보다 더 부를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좀 드렸고 이제 도하나님이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이 계속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이제 도하나님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짧지만 그래도 좀 대답을 성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은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건물을 올린다고? 그럼 네. 대체 얼마나 시드머니가 있어야 하는 걸까? 네. 저도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젊은 친구들이 대출려고 하면 대부분 학자금 대출이나 네. 개인적으로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대출을 지는 친구들이 아니고서야 이 대출이라고 하면 보통 빚이라고 하면 무섭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출 건물 지으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전에 꼬마 빌딩을 짓기 위해서 시드머니가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신축을 도전할 생각이 드나요?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이제 뭐 강남 상부에 한다 그러면 최소 이제 10억, 20억의 큰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가 조금은 떨어지는 곳에 한다 그러면 뭐 한 6, 7억, 7, 8억도 충분히 나가고 그렇지만 서울에서 좀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5억 정도 이상의 시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억을 어떻게 하면 빨리 모을 수 있을까? 네. 두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A, 네. 그리고 저처럼 뭐 프리랜서라든지 네.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거나 특이한 케이스 B, 일반적인 경우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네. 어떻게 하면 5억을 좀 빨리 모을 수 있을까요? 5억을 그냥 모으기 쉽지 않고 네. 시드라고 하는 게 이제 시드가 이제 그 스노우볼 이펙트로 해서 계속 쌓여서 커지는데 네. 사실은 이게 어떤 순간에도 모든 게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순간에서 그 수가 그 한계를 넘어서면 또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30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잉여 소득을 먼저 많이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시드가 없었고 그 시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했거든요. 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월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해서 시드를 올려가서 매달 그 시드를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해서 그 올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잉여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는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업들은 워낙에 부동산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저한테 윈윈일까 생각을 하다가 에어비앤비나 공간대여 사업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공간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만 잘 되면 네, 맞아요. 내가 24시간 붙어있지 않아도 네. 괜찮지 않을까. 네. 대신 입지가 굉장히 좋아야 하고 네. 거기에 맞는 공간 구성을 좀 해두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얘기만 듣기에는 심플한데 주변에 네. 에어비앤비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많아요. 오 되게 많으신데 네, 맞아요. 호불호가 확 갈리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거나 잘한 사람들 얘기만 나오지 맞아요. 그 실패한 사람들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든 일단은 도전을 해야 된다. 뭐든 해야 된다. 뭐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저는 실패해도 된다. 저도 사실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다 성공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도전을 했을 때 얻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소액으로 실패로 끝나요. 실패의 경험이나 어떤 시행착오의 경험을 겪지 않고 나중에 큰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시행착오에 대한 대가가 훨씬 더 크거든요. 저는 작게라도 어떤 것이든 일단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얻는 거는 정말 크다. 그 시도를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사업이든 투자든 시장 조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사전 조사도 되게 중요하고 에어비앤비랑 이제 공간 대여랑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에어비앤비든
공간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투자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영속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잘하고 있으면 분명히 경쟁자가 생겨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에어비앤비 지역에 대한 수요자가 누굴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깊게